네, 안녕하세요. 11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잘 보셨죠? 11월 모의고사 민법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강평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시간은 안 되고, 여러분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제하면서, 이거 최신 판례인데 좀 이제 올해 시험에도 이제 내년 시험에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출제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위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번 시험은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지난 시험까지 좀 이제 다들 어려웠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통계를 보니까 정답률도 꽤 높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률이 50% 미만 되는 게 한 2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잘 맞추셨고 고득점도 많이 나왔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이제 느껴졌을 수 있는데 아마 실제 시험 난이도 수준이 한 요 정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문제씩 봐볼게요. 이제 일단 12번. 아니다. 8번. 자, 이제 8번도 이제 쉬운 문제였는데 8번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제 노트 필요한 부분은 이제 노트 필기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첨부 자료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요건 이제 노트 자료는 없는 건데 이제 8번에 4번 지문 보시면 이게 이제 채권자가 있고 갑이 있고 이제 을이 있고 그죠? 그냥 갑이 을에게 이제 가등기를 내줬는데 여기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통정허위 표시를 했고 또 빼돌리려고 했으니까 또 이제 사행이 또 되고 그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되고 사행이 되고 이제 요런 사례였는데 나중에 이제 을이 이걸 그러니까 갑은 가등기만 해놨으니까 이 사례는 이제 갑은 이제 A한테 또 이제 가등기 이후에 이제 등기 넘겨주고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하면은 요거 이제 직권말소 되겠죠. 그죠? 요런 거 이제 지문에 깔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이제 B에게 나중에 또 이제 요걸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B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B는 이제 일단 통정허위 표시 측면에서 보면 그죠? 통정허위, 갑과 을의 통정허위 표시인데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이 B가 이제 선이래요. 이제 이 B는 선의의 제3자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108조 2항에 따라서 갑과 을이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B에게 주장 못해요. 그죠? 그래서 B에게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B는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4번 지문은 뭘 물어봐요? 4번 지문은 이제 갑에게 채권자가 있었는데 이 채권자가 을 쪽으로 이제 사행이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채권자 취소를 하고 싶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때 이 지문이 이제 함정을 판 게 뭐냐면 그러니까 4번 지문이 함정을 판 게 뭐냐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통정허위 표시라도 무효 취소 이중에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도 사행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할 수 있는데 이제 출제자가 이제 함정을 판 게 뭐냐? 선의의 B가 이제 108조 2항에 따라서 보호돼서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갑과 을 사이의 사행이고 취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4번 지문에서 악의 갑과 을 사이의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거하고 갑과 을 사이의 채권자 취소, 그죠? 요 사행위를 채권자 취소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우리 채권자가 이거 사행위 취소한다고 그래서 이 선의 B에게 영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한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이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완전히 취득하고, 다만 이제 채권자가 이렇게 채권자 취소했을 때, 이제 승소했을 때, 이 원상회복이. 이 원상회복이 B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원물 반환은 안 되고, 그죠? 그냥 가액 배상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을을 상대로 사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다. 그죠? 요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 12번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12번 문제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됐더라. 그죠? 그래서 보시면 12번 소멸시효 문제인데 항상 이제 소멸시효 문제가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됐고 여러분 아시고 그죠? 그래서 1번 이제 185조, 165조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노트, 그 해설을 펴놓고서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죠? 그래서 해설을 좀 펴놓으시고. 해설 12번에 1번 그 보시면 165조 1항이죠. 1항. 그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은 165조 1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나중에 판결 확정되면 10년을 연장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번이다 이거죠. 2번. 그죠? 그래서 우리 2번 해설을 보시면 그 민법 165조는 이렇게 1항에서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10년을 한다고 정하면서 진짜 이제 밑줄 부분 보시면 제3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해졌다. 그죠? 사실 이 165조 3항은 여태까지 이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조문만 있고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2021년에 최신 판례로 요 165조 3항에 대한 사례가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번 모의고사에도, 그러니까 저번 모의고사에서는 이 조문만 냈었는데, 이번에 이제 판례를 또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021년 판례 취지는 뭐냐면, 이제 165조 1항은 판결에서 확정되면, 소멸시효 단기라도, 예컨대 3년이라도 이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건데, 그죠? 이 165조 3항에 보시면, 이 확정 당시 변제기 그 밑줄 부분 보시면 3항에서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16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으면 이거 10년 연장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예외다. 그죠? 매우 중요한 예외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 사례가 없어서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2021년에 판례가 나왔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지문에 이제 12번, 2번 지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키워드를 뭘로 잡으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소송비용 상환청구. 소송비용 상환청구. 이걸 이제 키워드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 소송비용상환청권은 이게 이제 좀 특수한 점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송비용상환청권이 일단 뭐냐면,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이제 법원에 소를 제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갑과 을이 싸우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을이 예컨대 채무자인데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안 주고 버티죠. 그죠? 그래서 안 주고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이제 법원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제 법원도 그냥 소를 안 해줘요.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소송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누구 때문에 소송 비용 들인 거예요? 갑이? 을이 돈만 잘 줬으면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 변제를 안 하고 막 버티고 막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소재기하고 소송 비용 들어간 거니까 나중에 이제 소송이 이제 갑의 승소로 끝나면 갑이 이제 을에게 소송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안 써도 되는 소송 비용을 썼으니까 이 소송 비용을 나에게 내놔라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여부 판단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수 판단을 나중에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가 끝나고 소송 비용 상환 청구하면 이제 재판을 또 합니다. 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 줘라 마라 뭐 요거 이제 재판을 또 하잖아요. 요때 일단 여부 판단 먼저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요거 먼저 확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얼마를 줘라 이거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특징이 일단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그럼 너는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해라. 이렇게 여부 판단해서 갑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확정을 먼저 시켜줍니다. 이거 확정 판결 나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액수가 안 정해져. 이게 얼마를 돌려주라는 건지는 이건 또 나중에 판단한다. 나중에 판단. 그럼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판단. 쉽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 액수는 이제 안 정하고 나중에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요 액수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에 도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자, 갑이 을에게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 이제 청구했을 때
이 소송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이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가 이제 국가가 이제 이게 값이 국가일 거니까. 그죠? 국가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데 따라서 이제 5년짜리. 그죠? 그래서 5년짜리였는데, 그러면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그죠? 확정 판결 받았으니까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여부 확정 판결 나올 때는 아직 뭐에 도래하지 않았다? 액수가 아직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이제 165조 3항에 해당이 돼버리는 사례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때는 사망에 걸려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보시면 제가 이제 좀 헷갈리게 지문을 좀 만들어 놨죠. 그죠? 보시면 소송에서 이제 제 취지는 첫째 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액수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확정 판결은 났죠. 그죠? 그래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확정 판결은 났다 이거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일단은 국가재정법 96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단기 소멸시효짜리인데, 그죠? 5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인데 이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죠? 확정이 됐는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10년은 연장되지 않는다가 정답을 했죠. 근데 이제 지문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됐으니까 비용 상환 의무의 존재가 확정되므로 165조 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함정을 판 거예요. 그죠? 맞다, 틀리다, 틀리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거. 이거는 이제 언제 나와도 나올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이제 바로 다음 시험에 내년에 나오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판결과 더불어 이제 165조 3항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죠? 되셨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인데, 3번, 4번, 5번도 이제 좀 잘 정리하셔야죠. 그죠? 이거 이제 정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 이게 이제 상계에 관련된 문제고, 그래서 노트 1쪽을 좀 보실게요. 이제 노트 1쪽에 보시면 맨에 이제 12번에 3번, 4번 지문에 대한 노트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상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갑이 이제 임차인이고, 우리 이제 임대인이고, 이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제 차임 채권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제 보증금 완화 채권이죠. 관한 채권이 있고, 그죠? 그럼 이제 이것도 금전이고 이것도 금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상계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변제기를 따져보면, 그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이때 체결됐다 보면, 우리 차임채권의 변제기는 매월 도래합니다. 그죠? 차임채권 변제기는 매월. 차임채권 변제기는 이제 여기 1차로 도래하고, 이때도 도래하고, 또 도래하고, 또 도래하고, 그죠? 그런데, 요 반대 채권인 보증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언제 도래한다고요? 임대차가 종료해야, 그죠? 임대차 종료 시. 그죠? 그래서 차임채권은 매월 이제 변제기가 이렇게 도래하는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이제 임대차 종료 시에 도래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 상계를 하려면 최소한 자동채권 변제기는 먼저 도래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누가 상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임대인이 상계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상계에서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채권을 이제 자동채권이라고 부르고, 그 상대방의 채권을 이제 수동채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이 자동채권인 거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상계하는 상황이니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계속 도래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첫 번째, 뭐 지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 중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임대차 존속 중이죠. 그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상계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임대인 상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죠? 왜?
자동채권 변제기가 먼저 도래했기 때문에 수동채권 변제가 나중에 도래하더라도 이 임대인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제 뭐 임대차 존속 중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죠? 일단 맞다, 그죠?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 존속 중에도 상계할 수 있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멸시효가 여러분 이제 좀 다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가장 먼저 발생한 사임채권 변제가 이때 도래했는데, 이게 뭐 단기 소멸시효 걸리다 보니까 막 이쯤 돼서 이제 소멸시효 완성돼 버렸다. 소멸시효 완성돼 버렸다. 자, 그러면 차임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그죠? 이제 그 채권이 없어졌잖아요. 소멸됐는데 과연 상계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495조가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로마자 이번에 요거 이제 495조 문제예요. 우리 495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라도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그러니까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그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조문이 495조 있는데, 근데 이제 495조는 이제 무조건 상계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야?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 요 사례 보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자 1번에 봤듯이 임대인이 기한이익 포기하면 존속 중에 상계할 수 있긴 있지만, 실제로 이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죠? 실제로 이 임대인이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원칙적인 상계 적사는 언제예요? 양채권 변제기 도래죠.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임대인이 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상계했다 그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안 보이면 원칙적인 상계 적사는 양채권 변제기 도래시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495조에 이거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상계 적상이 완성 후에 이 원칙적인 이때는 상계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지문도 이제 판례도 얘기를 하지만 임대인이 뭐 기한의 이익을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때는 495조에 의하더라도 상계가 안 되는 케이스다. 요건 못 갖췄다. 그죠? 요 전제 조건 못 갖췄다. 그죠? 상계 안 된다.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죠? 근데 이 판례는 이제 3번까지 있어요. 이 판례 또 뭐냐면, 이거 보증금이고 이거는 차임이에요. 이 보증금과 차임 사이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공제 문제가. 이거 임대차 종료되고 이제 목적물 반환되면 이제 당연 공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사건에서는, 그죠? 이게 소멸시효 완성돼서 495조에 따르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인이 기한이익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거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아직 못 갖췄으니까 상계 안 된다 이거잖아요. 하지만 뭐는 된다고요? 우리 판례가 495조의 취지를 유추해가지고 뭐는 된다? 공제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3번 지문, 요게 4번 지문 되셨죠, 그죠?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양채권이, 그러니까 완성 당시 아직 양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서 뭐 보증금 반환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근데 이제 4번 보죠. 위 상과 같은 경우에 연체 차임을 민법 495조 유추정에 의해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금과 차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495조의 취지를 유추정해서 공제는 할 수 있다. 이게 판례다. 그죠? 그래서 요게 3번, 요게 4번. 되셨죠? 그죠? 됐고. 자, 근데 이제 5번은 요 판례가 이제 뭐 2016년쯤 나온 판례인데, 나중에 이제 2021년에 판례가 하나 또 나옵니다. 이 2021년 판례는 요것만 바꾸면 돼요. 이거. 자, 요 이제 제가 노트는 따로 그려놨는데, 요게 이제 유익비 상환 채권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구상금 채권이었어요. 유익비 상환 채권이었고,
이거 이제 구상금 채권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 유익비도 우리 그 임대차에서 유익비도 임대차 종료 시에 이제 변적이 도래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은 미리 생겼고, 그래서 이 그림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차임 대신 구상금 넣고, 요 보증금 대신 유익비 넣으면 되는 사례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 즉 자동 채권의 변제기가 이 수동 채권의 변제기보다 빨리 도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존속 중에라도 기한이 포기하면 이제 상기할 수 있긴 있었는데, 이런 기한이 포기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어쨌든 이제 완성은 여기인데 양채권 변제기 도래는 이 시점이니까 일단 495조에 따라 상기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익비 구상금 사례가 나왔는데, 이때도 이제 똑같이 자동채권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지만 기한이 포기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쨌든 중간에 이제 소멸시효 완성돼 버리면 495조에 따라서도 상기할 수 없다. 왜? 아직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요건을 못 갖췄다. 그죠? 이 이후에 상기 적성이다. 그죠? 완성 이후에 상기 적성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 때는 이제 3번 문제는 안 나오겠죠. 왜? 이거는 이제 유익비하고 구상금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당연 공제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요 2021년 판례는 그냥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끝났다. 다시. 여기 이제 5번 집입니다. 그래서 5번 집은 보시면. 또 마찬가지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 구상금 채권과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이 상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유익비 상환 채권은 변제기가 임대차 종료 시 도래한다고. 그죠? 그래서 완성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니까 이제 495조 요건 못 갖췄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삼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채권과 상기하는 것은 민법 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맞습니다. 됐죠? 그죠? 됐다. 자, 이게 그 5번 지문에서도 이게 언제 완성됐냐 포인트가 첫째 줄에 있죠. 임대차 존속 중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완성이 됐으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종료 전에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유익비 상환 조건의 변제기는 임대차 종료 시에 도래하니까 이 경우도 보다 완성 후에 도래했다 이제 알 수 있는 사안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5번 질문도 포인트가 첫째 줄에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렸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먼저 양채권 변제기가 나중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러면 495조에 따라도 상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495조에 따라 상기가 되려면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495조에 따라서, 그죠? 소멸시효 완성이,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채권 변제기 도래해갖고 상계 적성이 이미 있었다, 그죠? 이럴 때 이제 495조가 적용돼가지고, 완성된 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할 수 있다. 495조는 이럴 때 적용, 495조는 이럴 때 적용되는 사안이 되셨죠, 그죠? 되셨고. 자, 그래서 이제 12번 자세히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보실게요. 14번. 자, 14번은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4번에 3번, 4번 지문이 이제 이쪽이 또 이제 2021년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14번 넘어가셔서 14번에 3번, 4번 지문도 지문도 이게 이제 2021년 78년인데 요거 이제 노트를 좀 같이 보실게요. 노트에 제가 참고 판례를 좀 넣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의 양도에 관한 쟁점인데 이 쟁점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의 쟁점인데 이게 우리 판례가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법리를 이제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간생략 등기 법령. 여기 중간생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판례가 있는 반면에 채권 양도의 성질상 제한. 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시면 자, 일단 요 이제 지문에 나온 요 판례부터 보시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제 중간생략이자고요. 그래서 병이 이제 갑에게 이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 행사하려면 뭐다 우리 판례는 이른바 삼자합의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삼자합의서를 취하고 있으니까 갑일병 모두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병이 이제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좀 담탈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들이 무슨 방법을 쓰나? 이제 채권 양도의 방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유권, 갑액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채권 양도한 다음에 통지만 해주죠. 통지만 해주면 갑은 거기 참여한 바가 없어요. 동의 승낙을 해준 적이 없죠. 그죠? 해준 적이 없다? 이럴 때 과연 채권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병이 이제 갑에게 직접 요 양수 청구를 이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삼자합의설이. 분명 우리 판례는 중간생략 등기에서 직접 이제 병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삼자합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채권 양도서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갑의 동의 없이도 그냥 우리 통지만 해버리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채권 양도서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명시적으로 이 채권 양도서를 부정합니다. 요게 이제 요 중간생략. 요게 이제 3번, 4번 지문. 그래서 3번 지문 보시면 자, 3번 지문.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다. 이거 기존부터 옛날에 매우 중요한 판례 있었던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삼자합의설 때문에 이제 채권 양도를 이제 에 의한 청구를 이제 명시적으로 부정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최신 판례가 나온 게 뭐냐면, 이러한 중간생략에 있어서 이 채권 양도서를 배제하는 이러한 법리는 어디에도 적용이 된다.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명의신탁, 그러니까 유효 명의신탁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효한 명의신탁은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은 이제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양도할 때도 과연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냐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게 이제 2021년 판례의 내용이야. 2021년 판례의 내용이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하고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죠? 똑같은 법리.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자,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액정을 해지한 다음에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요 구조가 이제 여기가 신탁자, 여기가 이제 수탁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탁자가 동의 또는 승낙을 안 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고 직접 청구 못 한다. 그런 취지죠.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수했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수탁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그죠? 없으면 직접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요 판례들이 이렇게 이제 중간생략의 법리에서 이제 접근을 한 판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노트 1페이지 중간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참고 판례를 넣어놨는데, 비슷한 취지의 법리인데 요 법리를 적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 아시는 판례 제가 그냥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써놓은 거지. 이것도 너무 중요한 판례고 다 아시는 판례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 등 청구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시 완성. 그죠? 이때는 요 두 가지 사례에서는 우리 판례가 뭐 중간생략법리 이걸 적용한 게 아니라 채권 양도의 성질상 제한. 그래서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거 이제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양도될 때 성질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제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채권 양도지만 성질상 제한이 된다. 제한이 된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의 또는 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되고, 이제 통지만으로는 대항 요건 안 갖춰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우리 판례가 취득 시 완성에 있어서는 이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에 대한 법리는 취득 시 완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뭐 통지만으로 이제 대항 요건 갖춰진다 이랬죠.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판례. 그죠? 그래서 비슷한 논리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생략의 법리를 적용해갖고 이렇게 이제 해결했고, 이쪽에는 채권 양도 성질상 제한 측면에서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까, 뭐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 판례인지, 뭐 이 판례인지, 그죠? 그래서 판례대로 다 정리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나오는 대로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법리에 따른 판례들만 잘 알고 계시면
그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죠? 되셨죠? 이게 사실 이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이게 좀 통일이 돼야, 이것도 결국은 뭐 독립 또는 승낙이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리들인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법리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학자들이 신경 쓸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판례 법리대로 이해 가시죠, 그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수험생의 본분을 잊지 말자, 그죠? 그래서 이런 법리들의 양자 간의 관계는 이제 학자들한테 이제 맡겨두고 우리는 있는 판례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요 기회를, 요 모의고사의 기회를 통해서 제가 요쪽 법리하고 요쪽 법리의 판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시고, 우리 이번에는 18번 가시면 18번. 자, 18번 가시면 18번에 1번은 뭐 정답률 높았어요. 그래서 뭐 70% 이상이 다 맞춰주셨는데 18번에 1번 질문 제가 이제 뭐 출제한 취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8번에 1번 질문은 매도인 선의인 계약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선의인 계약형에서는 아시다시피 매도인 선의인 계약형 명의신탁에서는 이제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이런 경우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갑은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뭘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받은 처벌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뭐 시행 전이면은 뭐 이제 부동산 자체고, 시행 후면은 뭐 매수 자금이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근거가 뭐다? 이제 부당이득 받은 처벌을 그죠? 근데 이제 그 출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살짝 바뀌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함정을 팠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갑과 을에서의 계약이 유효해야 돼. 그래서 아시다시피 채무불이행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액정은 무효. 그럼 이제 무효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무슨 문제? 부당이득 받는 문제로 가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거 이제 출제 포인트였다. 그죠? 그래서 1번 맨 밑에 이제 명의신탁자는 신탁자에 대해서 명의신탁 액정 위반에 따른 명의신탁 액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랬는데 이제 틀렸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다. 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맞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18번에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거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 사례가 오랜만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양자간 그래서 신탁자, 수탁자. 그러면 어쨌든 명의신탁 했으니까 이제 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을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매도인 선의 계약형 빼고는 물건 변동이 다 무효예요. 이것도 이제 양자가니까 이제 무효잖아요. 그래서 을 명의로 등기했지만 이 등기가 무효니까 결국은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을이 병한테 이제 처분해버렸다.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처분해버리면 우리 부실법 4조 3항에 따라서, 그죠? 이 제3자는 선악불문 보호되니까 이제 병이 또 이제 완전히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얘가 취득하면 얘는 이제 상실. 그럼 이제 갑은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나중에 이제 불법행위. 야, 너 내 건데 네가 팔아갖고 이제 손해를 입혔으니까 불법행위 성립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 요게 이제 요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 내용이었고, 요게 지문의 내용이다. 자,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판례만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걸 이제 요거랑 함께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이제 뭐냐면, 그건 이제 악의계약형. 그래서 이제 함께 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악의계약형에서는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악이다. 그럼 이제 소유권은 여전히 병행에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악의계약형에서는 이제 을 명의로 등기해도 이 등기가 무효고 이제 병 명의로 소유권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똑같이 또 을이 정한테 또 처분해버렸다,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보호받아갖고 얘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소유권 상실했다, 그죠? 이것도 병의 거를 을이 팔아가지고 병의 소유권 상실했는데
아시죠? 요 판례에서는 우리 판례가 불법 행위는 성립한다 그래놓고 불법 행위는 성립하는데 병에게 손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 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죠?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제 수탁자가 이렇게 처분해버린 사례인데 악의계약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불법행위는 되지만 손해가 없다면서 이제 병에게 손해가 없다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죠? 하지만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이건 가백에 분명히 손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걸 명의신탁 맡겨놨는데 이제 팔아버려가지고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양자간에서는 불법행위도 되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18번에 2번 명의신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신탁자로부터 소유권자 특기를 넘겨받은 무성사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이것도 이제 좀 하나의 쟁점인데 우리 민법하고 형법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형사상 병력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위 행위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신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맞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셔서 24번 가보시죠. 24번. 24번은 제가 좀 의외였어요. 24번이 정답률이 35%밖에 안 나왔는데, 그죠? 좀 의외였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4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죠? 4번이 틀리고 4번이 정답인데, 4번 보시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소득 유무에 등에서 고유의 구상권과 내용을 같이 아는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뒷부분은 맞죠. 이게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변제자 대위로 인해서 취득하는 권리하고 이 고유의 구상권하고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뭐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소득 유무 등의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별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내용을 같이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답 못 고르신 분들이 뭘 많이 골랐나 봤더니 이제 2번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번으로 써갖고 많이 틀으셨는데 2번은 제가 이제 항상 이것도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노트 1페이지에 이제 노트 1페이지는 다 받고 이제 노트 2페이지로 넘어가서 노트 2페이지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채권자 있고 채무자 있고 이렇게 이제 물상보증인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놓고 볼게요. 그래서 병이 이제 X부동산은 이제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물상보증으로 제공을 해줬다. 그러면 갑이 이제 병으로부터 이제 뭐 이걸 이제 강제경매, 그러니까 아니 강제경매래. 그런데 저당권까지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행했다, 그죠? 실행했다. 그래서 집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소유권 상실했다. 이러면 당연히 병이 을에게 구상권 가시겠죠. 그잖아요. 을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꼴이 되니까 이제 당연히 구상권이 생긴다, 이런 사정이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죠? 이 병이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라 병이 이 X 물건을 처분합니다. 그래서 정이 생기고 정이 이제 등기를 통해서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이러한 정을 우리가 이제 제3취득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해서 병이 X 물건을 팔아서 정에게 X 물건이 왔을 때 이때 이제 갑이 돈 못 받았다고 여기 와서 집행을 해가지고 요 정이 이제 제3취득자가 갑의 집행으로 요 X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죠? 이때는 그러면 이제 누가 을에 대한 구상권자가 병이냐 정이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나눠봐야죠. 이제 두 가지로, 그죠? 제가 이제 노트에도 써놨지만, 첫 번째, 이행인 수가 없다. 자,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 X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이 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1억 채권인데 이제 X부동산도 1억짜리다. 근데 병과 정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정이 1억 원을 다 주고 샀다. 그러니까 이 매매 대금에서 1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지급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공제를 안 하고 1억 전액을 주고 사왔어요, 그죠? 1억 전액을 주고 사왔는데 1억 전액을 줬으면 뭐 갚든지 해가지고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안 없애줘가지고 이쪽으로 집행이 들어와서 정의 소유권 상실했다. 당연히 이때는 이제 정의 구상권자 맞습니다, 그죠? 이때는 이제 정의 을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도 1억 들여서 사왔는데 돈 안 갚아갖고 결국 X부동산 소유권 날라갔으니까, 그죠? 일단 정의 구상권. 이때는 제3취득자 구상권자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행인수가 있었다. 즉, 매매대금에서 요 피담보채권 1억을 다 공제하고 샀다. 그러면 쉽게 제가 이제 요걸 1억 가정했잖아요. 그럼 공제하고 나면 0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정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X부동산 소유권 등기해서 가져왔단 말이죠. 이행인수만으로, 그죠? 이행인수만으로도 이제 1억은 나중에 갚으겠다, 나중에 주겠다 그러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X부동산 가액 1억에서 이제 피담보채권 1억 공제하고 0원 주고 갖고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갑이 돈을 안 갚았다고 이거 이제 정의소유권 상실된 거예요. 자, 이거 정의의뢰청을 대신 변제한 거 맞아요? 아니죠. 그죠? 이거는 병이 대신 변제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매매대금 이행인수가 있었고 매매대금에서 공제가 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병이 제3취득자가 생겨도 그래도 여전히 물상보증인 병이 구상권자다. 되셨죠? 그죠? 요게 이제 출제가 된 게 2번 지문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 그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거기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이게 이행인수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이행인수를 했다고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일로 가야 돼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행인수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 책임을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이때는, 요때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자 맞아요. 되셨죠? 잘 정리하시고. 자, 이거는 많이 설명도 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려서 제가 좀 놀랬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번 보시면 30번. 자, 30번에 4번 지문, 30번에 이제 5번 지문인데 30번에 5번 지문도 2020년 최신 판례 이것도 이제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최신 판례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들만 이제 모의고사에 내고 이렇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5번 보시면 이게 계약 인수에는 채권 양도가 포함되므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도 별도로 요구된다 이렇게 제가 함정을 팠는데 이건 이제 원문으로 좀 읽어보실게요. 원문. 그래서 30번에 5번에서 보시면 자, 30번에 5번 해설 이것 좀 읽어볼게요. 계약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를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3인의 관여에 의해서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그죠? 반면에 개별 채권 양도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2인만의 관여로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등 양자가 법적인 성질과 요건을 달리한다. 그죠? 그래서 요 계약 인수하면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되셨죠? 그죠?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계약 인수는 채무자까지 이제 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돼요. 이제 계약 인수는 3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채무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대항 요건 갖출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죠? 되셨죠? 이렇게 이제 자 30번에 5번 그래서 계약 인수에는 채권 양도가 포함되므로 뭐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도 별도로 요구된다. 틀립니다. 되셨죠?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34번에 5번. 자, 34번에 5번 지문도 2021년 최신 판례인데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34번에 5번 지문도 이제 뭐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34번에 5번 지문. 자, 맨 밑에 이제 네 줄이죠. 밑줄 쳐놓은 거. 그래서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뭐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 밑에 세 줄, 그죠?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죠, 그죠? 그래서 이 판례 이제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뭐 계약이 체결됐다. 근데 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다가 이제 위약금 약정이 붙어 있었다.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갑과 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합의해제는 이것도 해제 계약의 별도의 계약, 그죠? 이 합의해제는 해제 계약이고 이것도 별도의 계약인가요, 그죠? 그래서 그죠? 해제 계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합의로 이제 해제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원상회복 의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상회복 의무 생기는데. 요때 요 위약금 약정, 요 원래 있던 그 매매 계약에 여기 있던 위약금 약정이 여기도 당연히 적용되냐 문제인데 우리 당연히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제 요거죠, 그죠? 되셨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이번에 모의고사는 강평은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점수를 뭐 좀 잘 받으셨겠지만 이제 불과 뭐 70여일 좀 뭐 이렇게 남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내년 시험에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의고사 보시고 또 강평까지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